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6번째 시간부터는 제임스 맥그리그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한 접근 방법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리더십에 관하여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과 관련되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심리학을 통한 어떤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심리학적인 기반, 소제목으로는 욕구 및 가치 계층이라는 그러한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욕구 및 가치의 계층.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은 심리학적인 영역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구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와 생리학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러한 욕구들, 그리고 결국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적인 그러한 욕구의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애의 그러한 발달 주기와 또한 단계적인 그러한 욕구의 단계에 따른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들은 과연 한 사람에게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번스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심리학적인 도구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그러한 원리, 그리고 리더십의 기원에 관하여서 찾아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이 리더십 강의 책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근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파트 부분에서는 사회학적인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또한 리더십의 근원이 되는 어떤 사회학적인 근거들,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주제를 바꾸어서 또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스 교수님께서 리더십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학적인 그러한 개인의 성장과 또한 어린 시절에 끼쳤던 그러한 영향들을 통한 그러한 리더십의 형성 과정, 그 기원,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변화들이나 환경들로 인하여서 한 개인이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과정,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다루면서 한 개인의 리더십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3장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 중에 욕구 및 가치 계층이란 그러한 소제목으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속한 무리의 어떤 통념적 도덕성에서 출발하여서 더 큰 집합체에서 더 넓고 더욱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초기 단계의 어떤 도덕성은 리더와 추종자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념적 기초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드로 윌슨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에서 접했던 장로교 신자로서의 양심, 프레스비테리언 컨셔스, 바로 그 양심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개인의 어떤 행동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에릭슨은 바로 이 도덕성이란 것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지만 윤리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각 세대마다 다시 생겨나는 어떤 정체성과 충실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즉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오래 가지만 이 윤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자라나는 그러한 세대들마다 다시금 이러한 도덕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윤리적 정체성들을 계속적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뭐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도덕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각 세대들의 윤리관을 계속 해치는 미신이나 비합리적인 내적 기제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어떤 기존의 도덕성은 새롭고보다 보편적인 윤리성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만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리더의 가치 체계의 기원이 어린 시절의 양심에 있다고 한다면은 청년기와 성년기에는 더욱 넓고 차별화된 사회 집단에서 규범들이 해석되고 적용됨에 따라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 발달 이론은 인간의 발달과 성취의 단계들을 각각 구분하여야 하고, 또한 개인의 자아 실현과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덕목, 심지어 어떤 미적 기준 등과 같은 것과 관련되어서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광범위하게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행위 수준들을 구별하고 개인과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를 함께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서 이제 매슬로우의 그러한 이론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버그의 이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콜버그 박사님은 대만, 멕시코, 터키, 유카탄 그리고 미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만든 자신의 개념과 피아제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도덕성 발달을 6단계로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콜버그의 그러한 도덕성 발달의 6단계 중에 전통적 수준에 속하는 처음 2단계가 있습니다. 전통적 수준, 낮은 단계의 그러한 수준인 것이죠. conventional level.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 2단계, 1단계하고 2단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2단계에서 청년기 이전의 어린이 아이들은 처벌 중심적 우월한 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2단계는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어떤 힘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2단계를 포함하는 전통적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전통적 수준, 윤리에 있어서 이런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conventional level. 이 전통적 수준의 어떤 윤리 수준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조와 수용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3번째, 4번째 이렇게 단계가 될 텐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동조 그리고 어떤 수용, 이런 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 행위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전통적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번째는 후전통적
수준. 이거는 포스트 컨벤셔널 레벨이겠죠. 후전통적 수준에서는 도덕이 보다 원칙 지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 지향적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단계 중 처음 단계는 집단과 개인 규범에 있어서 절차적 규칙의 역할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다. 이게 5번하고 6번으로 나눠지는데 5번은 하나의 어떤 절차적 규칙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예를 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유용성을 위한 사회적 교환이나 계약에 의해서 공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가 하나의 계약을 맺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 윤리기준 또는 논리적이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중시하는 6번째 단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째 단계로 오면서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윤리기준 또는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원칙이 이 제6단계에서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이 6번째 단계의 원칙이란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자유라던가 아니면은 평등, 아니면은 존엄과 같은 아니면 정의와 같은, 아니면 인권과 같은 이러한 가치들이 제 6번째 단계에서 제시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6번째 단계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리더십이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며 또한 정치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이러한 욕구 및 다른 동기 요인의 수준, 그리고 도덕성 발달의 단계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의 리더십이 하나의 생성되고 그것이 정치화되고 그리고 어떤 활성화되는 그러한 단계들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릭슨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춘기의 정신은 원래 유년 시절과 성년의 사이, 그리고 어린 시절 배운 도덕성과 어른들이 개발해 놓은 윤리성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단계인 일시정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춘기는 애매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어떤 전통적 수준의 어떤 그러한 가치 기준에서 이제 후전통적인 어떤 수준의 이런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 유년 시절과 성년기 사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배운 그러한 도덕성과 어른들이 개발해 놓은 어떤 윤리성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단계인 일시정지 기간이 사춘기이다. 굉장히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어떤 징후나 사건들이 신경증적 또는 정신증적 징후나 사건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는 병이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위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 박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한 서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사춘기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혼란과 발작적 상황 아니면 당황스러운 변화 등의 모습이 사춘기의 전형이며, 이러한 개인적 혼란이 정치생활에서의 가치의 성격과 그 기능에 관한 더 큰 의미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사춘기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정치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가치의 성격, 기능,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어떤 커다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함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 반항이라던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본 어떤 정치적 시각 자체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춘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개념이라는 것은 리더십 개념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가치 개념이라는 것, 이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람직하거나 아니면은 선호되는 궁극적인 상태나 아니면 공동의 목표 또는 외적으로 표현된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며, 가치는 그 측면에서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고 대안이 선택되는 하나의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어떤 목표 아니면 어떤 밖으로 드러난 어떤 목적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어떤 여기에서 구체적 기준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여기서 어떤 대안이 선택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목적과 표준이라는 가치의 목적, 그리고 이 가치가 하나의 표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가치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end value라고 하는데, end value, 이 목적 가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 어떠한 궁극적인 가치, 리더십이 지향해야 될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이 이 목적 가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중하다, 아니면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용기 있다, 그리고 정중하다, 정직하다, 공정하다라는 것들과 같은 어떤 행동 양식으로도 가치가 정의되는데, 그것을 행동 양식 가치라고 합니다. 행동 양식 가치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moral valu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 즉 내재적 가치이자 또한 보다 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외재적 가치 혹은 수단적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과 표준으로서의 목적 가치, 그리고 행동 양식 가치, 그리고 어떤 수단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등은 그것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에게는 가공할 만한 어떤 군수물의 창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목적 가치와 어떤 하나의 행동 양식 가치, 이 가치를 지닌 그러한 리더들은 마치 커다란 어떤 전쟁에서 군수품을 가진 사람과 같아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오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향유하고 발휘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는 이 목적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잘 연합하고 또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행동 양식 가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 나가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또한 그 리더십의 어떤 모습과 행동, 그러한 양태들을 함께 보여주면은 이것이 마치 군수물자를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리더십에 있어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던 분들인지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목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행동이 개차반이야. 행동이 개차반이라 음주운전하고 막 걸리고 그런 사람. 너 리더십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고 이 행동은 아주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도덕적이지만 이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도 리더십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다 두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과연 가치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기의 요인인가? 그 자체로 어떤 독자적인 행동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로키치 박사님께서는 가치는 어떤 인지, 감정, 행위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기부여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가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바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확신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도 결정하며 가치는 양심과 의식의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밖에 비가 와. 이건 하나의 사실적인 그러한 기술이잖아요. 그런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 내면 깊숙한 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하는 말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가 우리 내면에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태도적으로도 잘 준비되고 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지향하는 바나 어떤 가치나 목표 그것 역시도 잘 준비되어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잘 깔려 있다면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연설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 내면으로부터 뿜어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로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추종자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리더십의 영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번스 교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로 이러한 밑바닥에 있는 가치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장차 앞으로 리더가 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정립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리더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과연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가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한 리더십은 단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끝까지 유지되어 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실천적인 그러한 문제로서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그리고 어떤 교구 및 어떤 일반 예배의식과 도덕성의 어떤 옹호자들은 수천 년 동안 정직과 같은 행동 양식 가치를 포함한 옳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바로 이러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가치라는 것, 여기 말한 이러한 목적 가치는 행동 가치를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이 분명하고 또한 공식적이면 공식적일수록 그 결과는 미미하고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석상에서라든가 공식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주입식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 결과는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도덕적 행동은 부모의 어떤 사랑과 애정 등 감정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옳은 말 한다. 아,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그래, 참 너 잘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로부터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가치들이 쉽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직접 보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감정적 동의, 그리고 감정이 열려야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치들도 우리 내면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감정이 열려있는, 특히나 어렸을 적에 바로 이런 가치에 관한 그러한 교육, 그리고 가치에 대한 그러한 연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닦아 놓는 것이 향후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버언스 교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기원을 따질 때 바로 심리학적인 기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이라던가 심지어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그러한 행위를 파악해보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 및 토론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언스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단계적인 그러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의 어떤 형성 기능과 어떤 가치의 어떤 종류,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의 근원을 밝히려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가치들은 좀 무엇보다 좀 최근에 또 뉴스 기사 여러 군데 좀 많이 나오고 여러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행동 양식의 어떤 그러한 가치, 뭐 정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행동 양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다,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아니면 용기 있다, 정중하다, 아니면 공정하다, 이러한 행동 양식 가치가 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러한 목적 가치를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그러한 태도, 삶의 모습 자체, 이 행동 양식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리더십 자체는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 양식 가치, 이것을 잘 닦아 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나오면서 이제 윤리라는 과목도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교육이 너무나 좀 약해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더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상대화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옳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자체가 지금 많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가치가 그 사람의 하나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잘 제시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금 잘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교육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필요성이 많이 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약간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 리더십들이 좀 많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폐해라던가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보호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 내려다 보면은,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선생님 운영도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야자 제끼고 놀러 가고 그러더라도 마음이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내일 가면 분명히 맞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놀고 싶고, 그리고 일탈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것들 많이 하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한 어떤 교육의 결과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 특히나 행동양식 가치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부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치에 관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 지난번 그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강의하면서도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결코 몰 가치적인 것이 아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리더십의 심리학적인 기반, 두 번째, 가치의 전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어떻게 팔로우십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 가치와 행동 양식 가치가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방법,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서 이 가치 정립자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개혁을 암묵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들여내놓고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전반적인 사회 가치를 정립하는 이 가치 정립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으로 이 사회 시스템의 플랫폼을 까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라는 플랫폼을 깔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그 가치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낸 이 가치 정립자들은 표면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행동 개혁, 이 부분을 암묵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럼 이 가치 정립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이 가치를 정립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들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 가치 정립자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의 가치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분들이 하나의 가치 정립자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이 법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들을
법제화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가치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는 가치 정립자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근본적인 어떤 여론, 그리고 어떤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가 있어야지 이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언론 같은 분들, 언론도 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학계라던가 아니면 종교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서 이렇게 영향력으로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 결국 이것이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법제화로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피아제와 콜버그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도덕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요구와 욕구에 얽매인 죄수처럼 그 단계에 머물지 않는 것일까? 왜 그냥 낮은 단계에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면 좀 더 높은 그러한 가치로, 좀 더 높은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왜 이러한 현상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의 동기 요인의 힘은 어떤 도덕적으로 더 높은 내재적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동료들, 학교, 교회 등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아이들은 자신의 발달 단계보다 높은 도덕적 사고 단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들이 좀 더 높은 도덕적 그런 요구들, 도덕적 사고 단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능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이 아이가 영향을 받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뛰어오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가치의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편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가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가 상위의 어떤 공식적인 전달자로부터 어렴풋이 전달받은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또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늦게 좀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전달 드리고 다시 왔습니다. 좀 강의가 중간에 끊어져서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의 전달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어떤 편차가 생겨나는데, 전쟁이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이 가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가 상위의 공식적인 전달자로부터 어렴풋이 전달받은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본스 교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아론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아론.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있으신 분이 아론에 대해서 알 텐데,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아론은 구약 성경에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한 그런 사건들, 아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러한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어떤 그 민족이 이집트의 그러한 나라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지금 현 이스라엘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를 탈출해 나오는데, 근데 그때 중간에 홍해 바다가 이렇게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셔가지고 바로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기사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 모세가 나오고, 이 모세가 바로 원래는 그 이집트라는 그 국가에 있어서 왕자였다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왕자가 됐다가,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 상황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왕자였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다시금 이제 인도에 냈는데,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 모세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그래서 이 아론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을 아론이 대신 받아가지고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아론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아론인데, 근데 이제 아론은 모세가 전해준 어떤 10계명을 해석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 바다에서 갈라져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떠돕니다. 떠도는데 거기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아 10계명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 가치라는 거잖아요. 가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전해주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아론은 거기에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직접 그 가치를 어떠한 가감도 하지 않고 그냥 전달자의 역할로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아론의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아론과 같이 바로 이렇게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에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을, 아니면 자신의 주장들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보통 전달자는 그 가치를 전달할 때 그 가치를 변경하면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받으면은 아론처럼 그냥 가치를 그대로 전해주지 않고 이 가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 이제 자신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또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를 성문화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역할로 가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리더는 부모가 어릴 적에 교사는 그 후에 그리고 동료, 설교자, 정치적 지도자는 또 다른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여러 다른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그런 말씀을 실제로 성경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성문화하였다. 그러니까 편지의 글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을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치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런 리더십의 영향력이 이렇게 뻗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 바울이라는 삶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이방 선교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사방으로 크게 뻗쳐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 바울이 감당하였다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 바울의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어떤 영적인 리더십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리더는 부모가 어릴 적에, 교사는 그 후에, 그리고 동료, 설교자, 정치적 지도자는 또 다른 시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여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이 있죠.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학교 때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초등학교 때에서 이제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겠죠, 부모.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 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교사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교수님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때부터는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것이겠죠.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바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친구, 그리고 학교 친구, 그리고 형이나 누나,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친척들 중 어떤 동료나 문화적 영웅이 가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영향력은 문화마다 다르며, 또한 정치적 문화는 그 자체로 지배적인 또는 덜 지배적인 어떤 가치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떤 문화적 배경들,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각 단계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바로 우리의 삶의 각각 여정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고,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은 분명하게 기억해 둬야 되는데, 가치 형성에 있어서 리더의 누적적인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니며, 각 단계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 부분 그들의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은 그 자체가 변화의 힘이 되는데, 인지적 발달은 동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또는 두 단계 더 나아가 다단계의 영향력 흐름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단계들은 바로 이 가치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 우리 각 단계에서의 이 가치를 형성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각 개인의 어떤 수용성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수용성, 받아들이는 능력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느리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 가치를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식을 또한 넓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러한 가치가 잘 형성됐을 때 하나의 변화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지적 발달은 동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또는 두 단계 더 나아가 다단계 어떤 영향력 흐름에 의존하게 되어서 이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매우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향도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수님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자신이 유명한 어떤 아이돌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정치인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 굉장히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되는 하나의 그러한 과정이라면은, 심리적인 그러한 과정은 또한 다양하고 또 복잡한데, 아이들은 어떤 기초적인 수준의 도덕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약간의 죄의식 또는 최소한의 감정이입이 개발되며, 그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모방은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필요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굉장히 선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호작용은 각 단계에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이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콜버그가 제시하는 도덕성 발달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형태는 권력과 처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종과 그리고 처벌 모면이 어떤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그것이 권력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처벌, 권력과 처벌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이러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교환, 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 도덕성이 형성되어지는데, 바로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어떤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호 기대에 기초한 상호작용 체계임을 인식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자신이 만족을 얻고 또 나의 감정적으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상호 어떤 기대, 자신의 어떤 필요들이 충족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바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가치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아이들이 사회 질서를 위한 분명한 어떤
규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즐겁거나 감정적 만족을 얻거나 아니면 서로 소속감을 느끼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정당성의 단계는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에 따른 그런 어떤 도덕성의 어떤 추구하는 과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넓게 가정, 학교 생활 등에 참여하면서 신뢰감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들은 점점 더 새로운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은 보다 넓은 교육적, 직업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 속으로 이동해 가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그 기간도 다른데 이 콜버그에 따르면은 정부와 직업 또는 경제의 사회적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적 기회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런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교육적이고 법적인 그런 직업적인 환경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동일한 그러한 기회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부여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정부나 직업,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적 기회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뭐냐면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형성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치나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질은 이런 모방적이고 선택적이며 어떤 역할 분담이나 감정이입적 과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은 경험, 지식, 이해, 모방, 의도성 그리고 좀 더 높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얻음에 따라서 또한 적응과 역할 수행에 좀 더 능숙해짐에 따라서 리더십의 역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역량은 어떤 타인의 욕구와 역할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기본적인 원리와 목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알고 그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리더십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능력과 어떤 배양하는 그러한 자질 바로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교육과 또한 직업적인 그러한 체험들 그리고 여러 환경들이 또한 거기에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며 결국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본적인 원칙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추종자의 요구와 욕구를 수용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심판자나 조종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중재자의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추종자들과 함께여야 하며 또한 추종자 위에 있어야 하지만은 리더 능력의 핵심은 리더 자신의 도덕적 발달 수준까지 추종자들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리고 리더는 바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유리되거나 너무 멀리 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과 가치의 수준만큼 추종자들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먼저 그 도덕성이나 가치를 갖추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프슨 박사님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성향의 집단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치적 성향은 약간 급진적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보통 이상이며 또한 자유, 책임, 법과 질서, 그리고 공정성의 가치를 옹호하면서도 코올버그가 이야기하는 후전통적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법과 기능을 무엇이 옳고 정당한가에 대한 원칙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용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하고 또한 어떤 법의 기능,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잘못한 것을 벌주는 그러한 것이 법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추상적인 질문을 하자 어떤 자신의 연령대나 사회적 계층으로부터 기대되는 것보다 더 강한 금지와 통제에 기초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사들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짜는 데 있어서 독서와 토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즉, 교사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결국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러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나 가치의 어떤 그러한 수준 자체는 바로 전통적인 수준의 그러한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후전통적인 것들에 관한 그러한 가치 인식이 함께 병존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법과 어떤 규칙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그 도덕적 수준들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책 내용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쓴 이 책을 쓰실 당시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구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유용한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규율을 세우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뭐 이렇게 때려서 교육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매도 함부로 때리거나 대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는 많이 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돼도 이렇게 너무 교사의 권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나 사춘기 청소년이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변화하지 않으며 복종하고 순종하며 융통성 없이 규율을 따르는 수준에 무한정 머물러 있으나 전통적 수준에서 후전통적 수준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지니는 사람들이 이제 배출될 것이며 이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래의 정치적 리더십,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라나서 미래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키워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바로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매슬로의 그러한 욕구 이론들이 충분히 잘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프스 박사님은 매슬로의 욕구 발달의 순서와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즉 매슬로의 신체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콜버그의 타인에 의한 처벌과 보상의 조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수님이 다 이제 다루신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매슬로우 이론이면은 매슬로우의 이론은 이렇게 욕구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프스는 도덕적 발달 단계로 이렇게 심프스는 1, 2, 3, 4, 5, 6 이렇게 단계를 나눈 것이죠. 이제 그래서 보면 매슬로우의 어떤 신체적 욕구, 처음이 이제 신체적 욕구하고 신체적,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콜버그의 첫 번째 이제 이 도덕성에 관한 단계, 윤리성에 관한 단계에 있어서는 이 타인에 대한 어떤 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타인에 의한 처벌과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윤리의식이 지켜지는, 이러한 것들과 두 개가 이제 서로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 가지고는 여기에서 어떤 소속감의 욕구가 있죠. 이 소속감의 욕구라는 것은 또 이제 여기 콜버그의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콜버그의 타인에 대한 어떤 거부, 그리고 뭐 합법적 권한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것, 거기에 맞는 것은 심프슨의 어떤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하거나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그러면 어떤 경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자아 비판,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과 이제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춘기 청소년들은 더 높은 가치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보내진 않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2차 대전이 끝나자 15년도 되지 않아 젊은이들이 국가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리더십 행동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학교 활동, 그리고 동료 집단 등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공식적 리더십의 역할을 학습한 하나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관심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그런 연구들을 해보면은 결과는 뻔해요. 그냥 별 관심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봐도 비슷할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생활해 나가는 어떤 교육 환경이라던가 어떤 역할들, 환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도 그 리더십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고 그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들과 사춘기 청소년 집단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의 상황론적 기회주의적 특성을 이제 강조해 왔는데, 어떤 일시적인 또는 지속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리더십 기회에 대한 어떤 잠재적 리더의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을 감지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토끼라는 분의 그런 연구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는 내면화된 규범적 기준보다는 그 순간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리더십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제 보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규범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규범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울컥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어떤 이제 그 연구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 가운데 어떤 집단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를 딱 제거하자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집단에서 추종자들, 그러니까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제거했을 때는 그 집단 구조에 별다른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어떤 구조화된 어떤 집단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화이트란 분은 뒷골목 깡패의 두목도 여느 집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추종자들을 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가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집단을 가든지 리더가 그 집단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슈타인은 과거의 문화인성 문헌과 새로운 문화인성 문헌 간의 차이를 주목하면서 특별한 정치적 발전과 단순 적합한 발전으로 성격 형성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집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집단이 운영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리더십에서 어떤 집단에서 어떤 리더십 자체는 하나의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학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의 리더를 통해서 이 집단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다,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분명히 왕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조직에서도 대표가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어떤 협의체라고 하여도 거기 위원장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본질의 그런 모습이 반영되어서 사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평 및 토의들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성격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 생애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떤 심리학과 잘 접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 리더십이 형성된 형성기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각자에 있어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치를 형성했던 그런 때는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좀 대학교 때가 좀 많이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학교 내에서 저는 이제 약간 선교단체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더 팔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반에서 반장하고 이제 회장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투표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협의체나 안 그러면 그냥 의장을 뽑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리더십으로 길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는 이렇게 한 달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리더십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을 지나서 4장 리더십의 사회적 원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부분들은 한 개인의 어떤 심리, 한 개인의 그런 삶, 아니면 개인의 생애 단계, 아니면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의식적, 무의식적 단계, 이런 것들 통해서 리더십을 밝혀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적 원천은 무엇인가?
리더십의 일단 펜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리더십의 사회적 원천. 이제 외부 제3 환경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원천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 이제 개인 그리고 사회 환경을 다루면서 리더십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핵가족은 하나의 작은 정치 시스템이며 모든 문화권에서 정치적인 관심과 이해의 근원은 대개 초기의 어린 시절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크빌은 역사학자죠. 사람은 이미 요람에서부터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며 아기의 정신에 비춰진 외부 세계의 첫 번째 이미지, 즉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것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고의 힘을 깨워줄 첫 번째 단어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정한 기준에 복종하면 보상을 받고 일탈하면 벌을 받게 되며 세계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징들이 어린아이 주변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렸을 적부터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리더십의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리더십으로 키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공통적인 경험은 태어난 후 처음 몇 년간 부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과 함께 모유나 우유 등으로 욕구를 감소시켜주는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되며 어린아이와 아이 사이에 강력한 상징적 관계가 발전되는데 그 강도는 좀 더 광범위한 영향력에 의해서 천천히 약화될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에 굉장히 어떤 욕구와 밀착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는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이와 어머니라는 관계 이 자체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아니면 문화적 어떤 관계인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하나의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이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부분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포함되면 작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다윈과 프로이드의 이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폭력적이고 질투심을 가진 아버지가 여성을 소유하며 그리고 형제들이 단결하여 아버지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아들들을 쫓아내는 원시적인 유목민 무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본 거 아니죠. 프로이드하고 다윈의 그런 이론 자체가 이런 원시 사회에 있는 어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가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개입에 따른 가장 공통적인 영향은 두 세대 및 두 성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작고 역동적인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의 작은 조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 박사님은 사회 심리학의 집단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집단은 통일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가족은 두 명의 리더 즉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어떤 집단이든지 하나의 통일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어떤 한 개인의 정신 상태 자체는 하나의 질서 잡힌 하나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질서가 그 사람의 리더를 통하여서 그 집단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를 세우는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정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일체로서 이 자녀들을 기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의 집단적인 리더십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한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한 이사회라든가 이런
좀 더 확대된 그런 형태,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형태들이 그 기초를, 그 근원을 따지고 가다 보면 한 가족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관계까지 이렇게 역추적해서 이렇게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을 통일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상호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부모의 연합은 아이에게 어떤 통일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같이 연합된 의견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들이 아이들이 리더십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어떤 통일된 정신세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십 시스템의 중요한 측면은 초기 권력관계에서의 불균형 또는 비대칭적이며 전통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영향에서 벗어난 아이들조차도 어떤 관심, 애정, 그리고 음식과 같은 부족한 자원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와 권력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원시사회처럼 그렇게 이제 딱 가정을 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애들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를 당연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위와 권력을 탐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리더십이 시작된다라는 아주 어떤 사역적인, 어떤 그런 구조학적인 굉장히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버그 박사님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지배적 권위자로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러한 경향이지만,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은 다른 곳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좀 덜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민주적인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에릭슨 박사님은 사람의 사회 심리적 생존은 조직화된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로 중첩되는 세대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전된 생생한 미덕에 의해서만 보호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 사회적 심리적 생존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어떤 조직화된 그런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중첩적인 세대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 하나의 중첩적인 그런 세대들 간의, 그 세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세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이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서로 이제 챙겨주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미덕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이 가운데 이러한 미덕들을 통하여서 보호된다. 우리 직장 내에서도 함께 일하면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고 작은 것이나마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이 미덕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집단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보호의식, 안전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조직 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바로 이게 조직 내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보호받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 단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격과 모범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와는 상관에 없이 아이는 점점 스스로의 자기 방어와 및 자기 주장으로 이동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에릭슨의 후성성의 원리라고 하네요. 후성성의 원리. 영어로는 에피제너틱 원리. 바로 이러한 후성성의 그러한 원리 하에서 아이는 각 국면들이 제공하는 주요 과업의 직면에 이를 극복함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에릭슨은 또한 어린아이에게 놀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어른에게는 그것은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탐색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소한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애로의 귀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 학습, 능력 그리고 가치에 동화되도록 해주는 아이들의 탐구적인 호기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놀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어떤 귀속에서 점차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는 놀이가 재미가 없는 거죠.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른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기 힘들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른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탐색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어른이 느끼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이 정말 그 자신의 그런 미래를 탐색해 나가는 것으로 그 놀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아제와 그의 동료들이 증명한 바와 같이 아이는 끊임없는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므로 지능, 언어, 논리들을 개발해 나가며 아이를 더 많은 놀이와 탐구 그리고 학습으로 몰아놓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아이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추종자의 지위나 핵가족 내로부터의 최소한으로는 자기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최대한으로는 리더십을 공유하는 잠재적 리더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을 인종적, 사회지위적, 계층적, 지리적, 직업적, 언어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점차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커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을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더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나라에 속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나라는 나와 다른 나라야 라고 이렇게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구별해내는 그런 것들로부터 바로 이 아이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아이들의 가치 집합, 나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대개 우리 대 그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초기 동일성과 충성은 그 사람 일생 동안의 상당한 힘과 또한 지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슨과 프레위트라는 그런 박사님께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상당한 압력에 직면하면서도 민족주의, 그리고 집단 동일시, 그리고 당파에 대한 충성심이 지속되는 것은 보면 놀랄 만하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족, 이웃, 마을, 교회 등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한 결과 수용은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신체적 생존을 위해 치러야 할 어떤 대가인데,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어떤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마을, 도시, 교회, 이런 집단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집단과 소속감, 그리고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로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기에 걸쳐 사람들은 스스로 진화하고 변하는 일련의 사회 시스템들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제 정신분석학자의 눈에 보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연합과 갈등, 이런 것들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그러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은,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되고 구조화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개인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학문, 즉 심리학에서 본능, 이드라 그러죠. 그리고 자아, 그건 에고라 그러고, 그리고 초자, 그건 수포 에고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간의 갈등의 산물로 간주되는
행동들이 다른 학문에서는 어떤 사회적 실마리 어떤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자 중 연결자이자 중개자인 아버지와 또 양육과 무차별적 사랑의 제공자인 어머니에 의해 조건화된 어떤 산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인 이드, 에고, 수퍼, 이건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모습을 통한 그러한 심리학적 분석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와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러한 역학구조 가운데 사회적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개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라드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정은 전체와 연계된 한 사람 안에서 작동되게 되는데, 리더십 연구에서 중심인 긴장을 만들어내는 청소년의 일탈과 반항은 이러한 사회화라는 힘이라는 상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청소년 때 사춘기에서 일탈을 하죠. 일탈. 무엇에 대한 일탈이냐?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력, 이런 것들부터 일탈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일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이라는 것은,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합의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탈 자체라는 것,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가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거의 일탈에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 속에 걸쳐서 사회는 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제도의 변하지 않는 틀 속에서 유지해 왔는데, 어떤 부모의 서열은 정치적 문화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새로운 서열로 전해왔으며, 종교 부분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고대 관습의 위험과 신비를 전수해왔고, 보이스카우트, 청년 애국 집단 등은 애국주의, 모국, 국민의식의 지배적 상징을 보호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가 어떤 사회화된 그러한 도구도와 가치들을 계속 그 아래 세대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해주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사람들이 일탈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의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은 미국 사회 이제 1960년, 70년대 그때 가장 일탈적인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히피잖아요, 히피. 그래서 이 히피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해변에서 이 히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해변가에서 세례를 주고 막 이러고, 교회도 히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쓰리바 질질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하고 이게 교회 문을 오픈한 거죠. 바로 그런 일탈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교회를 오픈했을 때, 물론 장로님들 반대하고 막 그래서 나가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이제 말씀을 그냥 있는 돌직구로 그냥 전하는 분인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히피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든 음악, 그들이 이제 그것들이 마라나타 뮤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행을, 데이트를 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로달립쇼네 몬하, 이게 뭐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박력이 있으면서도 박진감이 있으면서도 호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들이 거기서 막 창조력으로 이렇게 분출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일탈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적인 특징과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존적인, 따라서 보수적인 그런 힘인데, 이 정치 문화라는 것은 변화하며 이 변화의 기제 및 역학은 나중에 나타날 리더의 등장과 갈등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도 가족과 공동체 내의 정치적 변화의 흐름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힘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면역적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가난, 자연재해로 인한 인구 이동은 공동체 전체를 이식시키고 재창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커다란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하는 것은 하나 개인의 심리학적인 그런 변화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집단 자체를 바꾸고 그의 어떤 리더십 자체를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랑톤 박사님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적인 사회의 가족들 역시 어머니 또는 부모의 지배는 불균형이나 부모의 결손 또는 초기 학습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중요한 단절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인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아래 세대 그리고 그 아래 세대 기존의 어떤 집단이라든가 어떤 도구들, 사회화의 도구들을 계속 연결해 주는데 거기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부모 간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 아이들은 어떤 상반된 압력에 직면하고 때때로는 그들은 중립적 위치를 선택함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은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보다는 시민적 반항과 같은 정치적 과정이나 아니면 구조에 대해 더 첨예할 것이며 변화와 가족 내 갈등은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어떤 구조, 시민적 반항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특정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 가족 내에서도 바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들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보호하는 부모는 청소년의 사고 형성에 특별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연구 결과들이야 반반이지만 단기적인 동조는 차후의 반항이라는 희생을 치르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얻어진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조가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그 뒤에는 반항이라는 희생이 치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잘 동조하고 잘 따랐던 사람이 더욱더 반항하고 더욱더 뻗팅겨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모 밑에서 어느 시간까지는 그냥 말씀 잘 따르고 그냥 그렇게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자라나면서 어떤 모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가치체계를 접하면서 거기서 그 가치관이 어떤 형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특히 청소년기겠죠. 사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바로 거기서 반응과 갈등, 일탈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잠재력을 부모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도리어 그 아이 앞으로의 삶이나 또한 그 아이가 리더로서 커나가는 것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몬드와 버바 박사님은 미국 아이들의 의사결정에 더욱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참여했으며 아이들이 좀 더 의사결정에 더욱더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참여했으며 따라서 반항이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고 또 미국 사회나 소국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높임말을 막 쓰거나 아니면 또 예의를 갖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개인과 개인으로서 그냥 하이하고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좀 더 어떤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의견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미 반항의 씨앗들 아니면은 어떤 불만의 씨앗들이 그만큼 많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쪽에 부모의 과보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떤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정치적인 불신이 더욱더 많이 일어났고 또한 어떤 연구에서는 가족의 어떤 권위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부모의 정당에 대해서 자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지도는 더욱더 낮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특히나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나가고 그것을 뻗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 또한 새로운 어떤 세대에 있어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그러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서로 잘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족 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국가 간의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문제를 괜히 썩혀두고 다루면 쉬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폭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라든가 공청 내에서 빨리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좀 다툼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 시작은 우리 가족 내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그런 신념이나 아니면은 가치관을 알고 그것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는 자녀가 부모의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따르던 정당에 대해서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지극히 적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 또 우리 교육, 우리 또 가족 내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다. 라는 그러한 진단인 것입니다. 리얼하게 이 번스 교수님의 그러한 리더십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현 상황이 잘 파악이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가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에 대한 사역적 접근을 이제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집단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정치적 환경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죠.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통해서 어떤 공동체 어떤 정치적 통일성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어떤 통일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일부는 그냥 억압된 상태로 그냥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래 세대는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모 세대가 자식의 세대들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주사로 그런 갈등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또 일탈적인 상황에 관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이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부모, 또한 그러한 가족, 그러한 분위기 그 가운데서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말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의 올라간 새로운 세대가 또한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다는 동조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주제들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잠깐 영상이 중간에 끊어졌는데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공부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해나가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거래적 리더십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계속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